안녕하세요, 황성입니다. SF 영화, 특히 마션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쯤 엄청 기대하고 계실 영화가 있습니다. 마션을 쓴 작가 앤디 위어가 쓴 소설 프로젝트 헤일 메리가 이번 3월에 개봉될 예정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앤디 위어는 워낙 딥하게 과학적 배경과 세계관을 구성하기로 유명한 작가인데요. 그만큼 어떤 과학적 사실과 예술적 허용을 곁들였는지 알고 보면 더 재밌지 않겠어요? 아는 맛이 더 맛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소설을 기반으로 놓쳐서는 안 될 프로젝트 헤일 메리 속 핵심 과학 설정들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소설을 읽은 분들이라면 훨씬 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아직 소설은 안 읽었지만 영화가 기대가 된다, 예고편을 봤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미리 예습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영화를 보기 전에 아무런 스포도 당하지 않겠다, 예고편도 안 볼 거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영화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황성의 우주 속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주인공은 미국의 중학교 과학교사 라일랜드 그레이스 박사입니다. 그는 원래 분자생물학 박사였는데 생명은 반드시 우리가 아는 방식, 특히 물 기반 생명만이 전부일까? 같은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주장을 했다가 학계에서 미운털이 바뀌었고 이후 교단에 서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체불명의 생명체 아스트로파지가 태양의 빛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태양의 강도가 서서히 떨어지고 이대로 가면 지구에는 빙하기가 닥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 되죠.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물 기반 생명체라면 태양 근처의 극단적인 열과 복사 환경에서 버티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스트로파지는 그 말도 안 되는 조건을 통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스가 다시 호출됩니다. 생명은 꼭 우리가 아는 방식만일까? 그가 예전에 던졌던 그 질문이 이번엔 정말 현실의 사건이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그레이스에게 연구 기회가 주어지고 인류는 이 미지의 생명체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타우세티까지 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죠. 태양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 별과 별 사이로 떠나는 미션, 그게 바로 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아스트로파지부터 우주항해, 외계인과의 조우까지 영화 속 핵심 설정들을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뜯어보시죠. 첫 번째로 소설 속 모든 사건의 원인이 되는 아스트로파지에 대한 설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로파지, 곧바로 박테리오파지가 생각나는 단어인데요.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을 먹는, 세균을 숙주로 삼는 바이러스를 뜻합니다. 즉 아스트로파지는 별을 먹는 바이러스라는 의미로 지은 이름인데요. 소설에서 이 아스트로파지가 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태양의 강도를 떨어뜨리는 존재로 설정이 됩니다. 별을 먹는다는 이름이 여기서 현실이 되는 것이죠. 소설 속 천문학자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페트로바선을 연구하다가 아스트로파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페트로바선은 태양의 북극에서 시작해 금성으로 향하는 거대한 빛의 선, 정확히는 적외선 방출 궤적이라는 설정인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고정된 선이 아니라 아스트로파지가 태양에서 금성으로 이동하는 중에 만드는 빛나는 흔적에 가깝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갈 때 뒤로 하얀 비행운, 긴 연기꼬리가 남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아스트로파지가 이동하면서 적외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그 이동 궤적이 선처럼 관측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아스트로파지가 독특한 점은 지구 생명체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쓴다는 점입니다. 지구의 식물은 햇빛을 받아 화학 에너지로 저장을 하고 이산화탄소 분자를 흡수해 탄소를 유기물로 고정하죠. 이게 광합성입니다. 그런데 아스트로파지는 태양의 에너지를 화학 결합이 아니라 훨씬 더 극단적인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작품 설정에는 태양 에너지를 삼킨 다음 그 에너지를 자기 질량 형태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다시 빛으로 뿜어내는 식이죠. 그리고 그때 방출되는 빛이 주로 적외선입니다. 여기서 앤디 위어가 설정을 한 번 더 맛있게 비틀어 놓습니다. 아스트로파지가 내뿜는 적외선이 하필이면 이산화탄소가 강하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특정 적외선 대역과 맞물리도록 설정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식물은 이산화탄소 분자 자체를 흡수해서 유기물을 만들지만 아스트로파지는 이산화탄소가 강하게 반응하는 적외선 대역의 빛을 방출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서 둘이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작품 안에서는 마치 지구 생태계의 에너지 흐름을 거울처럼 뒤집어 놓은 완전히 반대편 생명체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죠. 아스트로파지가 빛을 뿜어낼 때는 바로 이동할 때입니다. 이 작은 우주 미생물은 태양에서 금성까지 이동하고 더 나아가
다른 별까지도 건너가는데 그 추진 원리는 아주 단순해요. 빛을 한쪽으로 쏘고 그 반동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주에서 레이저를 쏘면 아주 미세하게나마 반동이 생기죠. 총을 쏘면 뒤로 밀리는 것처럼요. 아스트로파지는 그 효과를 극단적으로 활용해서 말 그대로 광자 로켓처럼 움직이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빛의 반동은 실제로 존재는 하지만 그 힘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이런 방식으로 성간 여행을 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를 한쪽 방향으로 계속 내뿜어야 해요. 그래서 앤디 위어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입니다. E는 mc 스퀘어에 따르면 아주 작은 질량도 엄청난 에너지로 바뀔 수 있죠. 작품 속 아스트로파지는 태양에서 얻은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든 질량 형태로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그걸 빛으로 바꿔 한쪽 방향으로 쏘아내면서 추진력을 얻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E는 mc 스퀘어 수준의 에너지 변환을 세포 규모에서 거의 완벽하게 다루는 생명체라는 상상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태양 에너지를 도대체 어떻게 몸 안에 저장해요? 앤디 위어가 여기서 꺼내든 카드가 바로 중성미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스트로파지는 에너지를 일반적인 배터리처럼 화학적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입자 형태로 바꿔서 들고 다니는 생명체로 설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입자로 중성미자를 택한 건 꽤 SF다운 선택입니다. 중성미자는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아서 별명도 유령 입자거든요. 작가 입장에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싣고도 잘 새지 않는 특수한 에너지 운반체처럼 상상하기 아주 좋은 재료인 거죠. 다만 현실 물리학 기준으로는 바로 그 점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나 관측되지 않는 입자라 저장하고 꺼내 쓰는 배터리처럼 다루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즉 이 부분은 과학 개념을 바탕으로 하되 핵심 메커니즘은 앤디 위어의 SF적 상상력이 크게 들어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인류의 마지막 희망, 헤일 메리호의 독특한 항해 방식입니다. 보통 우주선이라고 하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엔진이 필요하죠. 그런데 헤일 메리호는 우리가 익숙한 화학 로켓이나 핵 추진 같은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원리로 움직입니다. 작품에서는 이 추진 방식을 스핀 드라이브라고 부르죠. 앞서 이 아스트로파지가 특정 적외선 대역, 특히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특정 파장에 강하게 반응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주선 뒤쪽에서 그 파장을 아주 강하게 내는 빛을 만들어서 아스트로파지 입장에서는 마치 여기 먹이 있다 라고 광고판을 켜는 셈이죠. 말 그대로 맛집 간판을 뒤에 달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아스트로파지가 그 빛을 향해 달려들고 그 과정에서 한쪽 방향으로 빛을 뿜어내면서 가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동이 우주선에 전달되면서 우주선이 앞으로 밀려나가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당나귀 코앞에 당근 매달기 전법인데 당근을 먹으러 달려드는 존재가 사실상 엔진 역할을 해주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추진 시스템의 스펙이 정말 말이 안 되게 강력합니다. 물론 SF니까 가능한 설정이지만 법칙을 무시한다기보다는 현존공학으로 구현이 거의 불가능한 에너지 밀도와 효율을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것이죠. 소설에서 헤일 메리호가 1초에 소비하는 아스트로파지 연료는 고작 6g입니다. 100원짜리 동전 하나 혹은 각설탕 한 개쯤 되는 무게죠. 그런데 이 6g을 매 초마다 에너지로 바꿔서 뒤로 뿜어낸다고 생각을 하면 1초에 540조줄, 즉 540조 와트, 단위로 바꾸면 540 테라와트급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와트는 1초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내보내느냐라는 뜻이니까요. 감이 안 오면 스케일을 두 가지로 한번 비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1년 동안 쓰는 전기 소비량을 평균 전력으로 환산을 하면 대략 2-3테라와트 수준인데 540테라와트는 그거에 대략 200배 가까이 찍어 누르는 크기입니다. 반대로 전기만이 아니라 석유, 가스, 난방, 수송까지 다 합친 인류 전체 에너지로 잡아도 평균이 대략 20테라와트 안팎이니까 그 기준에서도 수십 배인 것이죠. 원자력 발전소로 비교하면 더 직관적입니다. 대형 원전 한 개의 출력이 보통 1기가와트 안팎이라고 보면 540테라와트는 원전 수십만 개를 동시에 돌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믿기지 않지만 작품이 전제한 아스트로파지의 능력을 받아들이면 내부 논리로는 숫자가 맞아떨어집니다. 아스트로파지가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즉 E는 mc 스퀘어를 거의 100%에 가깝게 구현해서 연료를 찌꺼기 없이 빛으로 바꿔서 우주로 뿜어낸다라는 설정이거든요. 현실 물리학에서는 효율 100% 변환이라는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만 소설은 그 초월적 생명체를 전제로 삼고 추진을 설계한 겁니다. 이런 초고효율 덕분에 우주선은 탑승자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인 1.5G 정도로 계속 가속해서 결국 광속의 약 92%에 달하는 속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목적
목적지인 타우시티까지의 거리가 약 11.9광년이니까 소설에서는 우주선 안에서 체감하는 시간, 이 시간으로는 대략 3.9년, 하지만 지구에서 흐르는 시간으로는 약 13년이 지나간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바로 상대성 이론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미션은 편도만 해도 지구 기준으로는 한 세대에 가까운 기다림을 각오해야 하는 수준인 것이죠. 세 번째로 볼 설정은 바로 귀여운 외계인 친구 로키의 고향입니다. 로키는 지구에서 약 16광년 떨어진 40에리 단위의 항성계의 가상행성 에리드에서 왔죠. 40에리 단위는 실제로도 꽤 유명한 항성계입니다. 우리 태양에서 약 16.3광년 떨어진 가까운 거리의 삼중성계인데요. 밝게 보이는 주성은 K형 주계열성이고 그 바깥에는 백색 외성과 적색 외성이 서로 짝을 이룬 쌍성으로 돌면서 그 두 별이 한 덩어리처럼 다시 A를 공전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SF 팬들에게는 더 익숙할 수 있어요. 바로 스타트렉 세계관에서 스팍의 고향인 벌칸이 이 근처 별로 자주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6광년이면은 우주 스케일에서는 정말 이웃 동네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약 4광년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죠. 정말 저 동네에 행성이 있고 더 나아가 생명체까지 있을 수 있을까? 천문학자들도 실제로 그 동네를 열심히 뒤져봤습니다. 2018년에는 시선속도법 관측으로 40에리 단위 A를 도는 행성 후보, 흔히 40에리 단위 AB 또는 HD 26965B가 보고되면서 꽤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2024년 NEID 같은 정밀 분광 관측으로 다시 분석해보니 그 신호는 행성의 중력이 아니라 별 표면 활동이 만들어낸 가짜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있다고 생각했던 행성의 별이 흔들림 착시로 나타났던 거죠. 즉 소설 속 로키의 고향 에리드는 현실 우주에서 아직 확인된 적은 없고 지금으로선 작품이 선택한 멋진 가상 행성으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항성계 자체가 워낙 가깝고 흥미로운 타겟이라 앞으로 더 민감한 관측이 쌓이면 새로운 행성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겠죠. 어쨌거나 헤일 메리 소설 속에서 로키는 40에리 단위 A를 도는 가상행성 에리드에서 온 거미처럼 생긴 외계인으로 등장합니다. 로키의 생김새만큼이나 그 행성의 환경도 지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에리드는 암모니아가 주성분인 고압 대기로 가득 차 있고 그 대기가 너무 두껍고 탁해서 빛이 지표면까지 제대로 내려오지 않는 설정이죠. 그래서 로키의 종족은 시각이 발달하지 못했고 대신 소리와 진동 같은 다른 감각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레이스가 로키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도 암모니아 특유의 강하고 자극적인 냄새입니다. 화장실 세정제나 락스 계열의 확 치고 올라오는 냄새를 떠올리시면 감이 빠를 것 같은데요. 여기서 앤디 위어가 굳이 암모니아를 선택한 이유도 분명합니다. 지구 생명체의 핵심 용매는 물이지만 물 말고도 생명 반응이 굴러갈 수 있는 액체는 없을까? 라는 질문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후보 중 하나가 암모니아거든요. 암모니아는 물처럼 여러 물질을 잘 녹일 수 있고 적절한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는 물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도 액체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차가운 세계에서 물을 대신할 수 있는 대한 용매로 상상하기 좋은 재료인 셈이죠. 물론 지구 생명체 기준으로는 독성이 강하지만 외계 생명체는 애초에 생화학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암모니아는 수소가 풍부한 우주 환경에서 비교적 흔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분자입니다. 거대가스 행성 대기나 성광구름, 해성 같은 곳에서도 관련 분자들이 관측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주적 관점에서도 충분히 있을 법한 재료를 골라서 외계 행성의 분위기를 설득력 있게 만든 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키와 그레이스 박사가 서로 어떻게 대화를 해나갈 수 있었는지 이 부분을 좀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로키의 종족은 눈이 아예 없지만 그렇다고 의사소통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설정이 재밌는 게 로키에게는 시각 대신 소리와 진동이 훨씬 더 중요한 감각이라는 점이에요. 다행히도 로키가 내는 소리는 인간 귀에 들리는 영역이었고 로키도 인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런데 말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글자를 하나씩 이어붙이듯이 순서대로 소리를 내지만 로키는 피아노 건반 여러 개를 동시에 누르듯이 화음으로 말합니다. 한 번에 여러 주파수를 겹쳐서 내고 그 조합 자체에 의미를 실어서 보내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한음이 곧 한 글자가 아니라 한 화음이 하나의 단어에
가까운 방식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기가 이런 복잡한 화음을 의미 단위로 바로 분해해내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레이스 박사가 하는 일이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노트북을 켜고 그야말로 엑셀 노가다를 시작하죠. 로키의 소리를 녹음해 파형과 주파수 성분을 분석하고 특정 화음 패턴을 특정 의미와 1대1로 매치하는 방식으로 사전을 직접 만들어갑니다. 소설이 나온 시점이 2021년이라 더 그렇겠지만 요즘 감성으로 보면 AI야, 이 외계인 언어 통역기 만들어줘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과정이 두 존재가 정말로 서로를 이해해가는 장면이라서 작품의 매력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둘이 맞춰야 하는 건 언어만이 아닙니다. 로키는 LED의 뛰어난 엔지니어이고 그레이스 박사도 과학적으로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죠. 두 이과생이 처음으로 합의하는 건 다름 아닌 숫자와 단위입니다. 이게 진짜 SF의 맛이죠. 그레이스와 로키는 서로의 시계를 보여주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레이스는 로키의 숫자 체계가 우리와 다르다는 걸 눈치챕니다. 우리는 10에서 자릿수가 넘어가지만 로키는 6에서 넘어가거든요. 즉 로키는 육진법을 쓰는 겁니다. 왜 6이냐고요? 작품은 그 이유도 생물학적으로 연결해 둡니다. 로키의 신체 구조, 특히 셈에 쓰는 손가락에 해당하는 부분이 6을 기반으로 숫자를 세기 쉽도록 묘사되기 때문이죠. 인간이 손가락 10개에 익숙해서 10진법이 자연스러워진 것처럼 로키에게는 6진법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숫자 체계를 맞춘 뒤에는 시간 단위도 통일합니다. 로키가 말하는 1초가 지구의 초로는 얼마인지 실제로 재서 환산하는 것이죠. 자기 행성을 구해야 하는 막중한 미션 한복판에서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수학과 단위부터 맞춘다. 이 치밀한 디테일이야말로 앤디 위어식 SF의 진짜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영화에서는 이 외계인과의 수학 시간을 어떻게 살려낼까요? 재미없다고 쿨하게 편집해버릴지 아니면 오히려 이 과정을 긴장감 있게 살려낼지 이것도 꽤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프로젝트 헤일 메리 소설 속 재미있는 SF적 상상력 그리고 설정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봤는데요. 영화에서는 어떻게 구현될지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특히 성간 여행이라던가 우주선의 모습, 외계인 로키가 어떤 식으로 시각화될지가 궁금한데요.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면 더 재미있으니 혹시 아직 소설을 읽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소설을 읽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영화가 개봉한 뒤에 추가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될과학 항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